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굴지의 기업들을 따돌리고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1위 업체였던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 업체들 대표적으로 CATL, 삐아디가 있죠. 이들을 모두 따돌린 것인데요. 7일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의 배터리는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중 2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점유율이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작년 1분기 점유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직전까지 세계 점유율 1위였던 파나소닉을 처음으로 제쳤는데요. SNE 리서치는 LG화학의 이 같은 호조가 테슬라의 모델 3, 아우디 이트론 등의 판매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로 공급을 다양화시키고 있고 특히 중국 상하이에 건설된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대한 공급 증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작년 점유율 3.8%에서 올해 6%로 증가하였고 SK이노베이션은 1.8%에서 4.5%로 그 점유율이 상승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총 38%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삼성 SDI의 약진을 주목해 볼 만한데 폭스바겐, BMW 등으로 향하는 수주 물량을 크게 따낸 바 있었죠. SK이노베이션 역시 특허 분쟁 이슈도 있었고 아직은 점유율이 국내 3사 중에 가장 낮은 편이지만 발전하는 기술력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시장에서 대세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조합, 소위 말해 NCM으로 굳어지고 있죠. 양극재 시장에서 이들 NCM 계열의 비중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개발되어 왔었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니켈의 비중을 늘려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늘리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차가 1회 충전할 때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그 주행거리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조합 비중에 따라서 NCM 523, NCM 622, 81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LG화학이 자랑하는 것은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함유한 NCM 811 타입이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추후에는 그 비중이 상승할 여력이 높습니다. 이 NCM 811 니켈 80%의 비중을 넘어서 니켈 함량 90% 양극재 SK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는 작년 같은 기간 16%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2배 이상 그 점유율이 증가했다, 견고한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죠. 중국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될 만한 기업 CATL이죠. 여전히 국내 배터리 3사와 기술 격차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년, 보통은 2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 내부에서 막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당연 수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23.4%에서 올해 17%로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삐아디 역시 작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3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중국 기업들이 맞은 거죠. 파나소닉, 일본의 상황을 보면 우선 파나소닉이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근간이 되었던 것이 이 테슬라와의 끈끈한 협력 관계였죠. 파나소닉은 그동안 테슬라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함유된 NCM과는 다른 타입, 망간 대신 알루미늄이 들어간 NCA 배터리를 공급해 왔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NCA 배터리는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어요. 이 NCMA 타입의 상당량이 파나소닉에서 생산되어서 테슬라에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국내 3사의 개발 포커스는 NCM 쪽입니다. 특히 고함량 니켈을 포함시키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NCM 811을 기준으로 본다면 코발트의 비율이 10%죠. NCA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15% 비율보다 적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비슷한 수준인데 코발트 원자재의 가격이 비싼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함량이 적은 쪽이 당연히 생산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요즘 NCMA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니켈 함량 92%의 소량의 알루미늄을 더해서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린 것이 특징적이고, 생산 단가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 코발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코발트의 비율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CMA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미 기본 제품 개발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르면 상반기에 고객사에 샘플 공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결정 구조를 적용했으며 3D 코팅, 최적화 등을 통해서 수명과 성능을 높였습니다. 기존 NCM, NCA 타입은 다결정 구조죠. 전극 공정에서 이 양끌 형성할 때 압연 작업이 필수적이라서 그 과정에서 내부 조직이 갈라지고 좀 깨질 우려가 있고, 충전과 방전이 반복될수록 틈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배터리 수명이 급속하게 떨어지는데요. 이 단결정은 입자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죠. 다만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고 작동 전압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LG화학은 2022년 한 2년쯤 뒤부터 NCMA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NCMA가 대세가 되어가는 흐름에서 NCA, 즉 망간 대신 알루미늄 소재를 주로 활용했었던 파나소닉의 앞으로의 전망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로 테슬라와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죠. 파나소닉과 테슬라는 실제로 몇 년 동안 거의 독점적인 공급망을 이뤄왔었고 엄청난 신뢰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 사이를 LG화학이 우선 파고들었는데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여러 번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급 속도, 능력에 불만을 표해왔었고, 기가팩토리 1의 증설을 놓고 이 배터리 공급 물량을 늘려줄 것을 테슬라에서 파나소닉 측에 추가적으로 요청했지만 파나소닉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퇴짜를 놓은 바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기업 도요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LG화학이 결국 테슬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실제로 지난 2월 LG화학은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의 배터리 전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올해 1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에 공급된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83MW, LG화학이 54MW였는데 2월에는 LG화학의 공급량이 훨씬 뛰었습니다. 지난달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급 실적은 전무했어요. 또한 테슬라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서 중국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이 캘리포니아 주의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대신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수혜는 LG화학이 고스란히 보게 되겠죠. 머스크가 LG화학을 선택한 데에는 생산 능력과 기술력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3원계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에 있는 기가팩토리 3 공장과 LG 공장 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만큼 지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한 상위 20개 가운데 폭스바겐, 르노, GM 등의 13개 제조사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벤더로서 고려해 볼 수 있었겠지만 기술력이 당연 상당 수준 차이가 났기 때문에 LG화학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去る7月29日、広島地裁の判決、いわゆる黒やめ訴訟につきましては、関係省庁間で精査をしたところ、これまでの類似の最高裁判決とも異なり、また十分な科学的な知見に基づいたとは言えない判決内容となっているとの結論に至りました。これを踏まえ、広島県広島市と協議を重ね、本日、上訴審の判断を仰ぐこととし、先ほど3社連名で控訴状の提出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他方、いわゆる黒い雨地域、これ第1種健康診断特例区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の設定については、平成24年に科学的な検証を実施しているものの、被爆から75年を迎える今年、
関係者の方も高齢化をし、さらなる科学的知見の調査のための糸口となる記憶も薄れつつある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広島県広島市や関係国会議員の方々から区域設定に係る検証を行い、黒い雨地域の拡大を図るべきという強い要請を踏まえ、黒い雨地域の拡大も視野に入れた再検討を行うため、これまで蓄積されてきたデータの最大限の活用などにより、最新の科学的技術を用いて、可能な限りの検証を行うよう、本日、私から事務方に指示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早急に検証を開始できるよう、関係者の方々とも調整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5分間、終了時刻は11時15分を予定しております。皆様の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の発表内容は、黒い雨被爆者健康手帳公務請求等事件に係る第一審判決への対応についてでございます。それでは市長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去る7月の29日に、広島地方裁判所における判決のありましたいわゆる黒い雨訴訟への対応について、本日広島高等裁判所に控訴状を提出いたしましたことから、控訴に至る経緯とその理由について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広島市といたしましては、4月29日の敗訴の判決を受けた後、国に対しまして黒い雨体験者の切なる願いを実現して、そして救済するため科学的知見を超えた政治判断を優先して、本市が控訴しないことを認めていただくような要望を続けてまいりました。そしてこれまでの間には、国、広島県広島市との間で鋭意協議を重ね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昨日はですね、私自身が厚生労働大臣とウェブ会議を行いまして、大臣からは広島市からの黒い雨降雨地域の拡大についての強い要請を踏まえて、黒い雨降雨地域の拡大も視野に入れた再検討を行うべく、これまで蓄積されてきたデータを最大限活用し、最新の科学的技術を用いて可能な限りの検証を行うという方針が示されました。また本件訴訟に関しましては、本判決がこれまでの類似の最高裁判決とも異なり、十分な科学的知見に基づいたとは言えない判決内容となっているので、上訴審の判断を仰ぐべきという、強い要請を受けたところであります。その中で広島市といたしましては、我々の強い要請を踏まえて、国から黒い雨降雨地域の拡大も視野に入れた再検討を行うという方針が示されましたことを重く受け止める次第であります。その上で、国からの強い控訴の要請に対しましては、被爆者健康手帳交付事務というものは法定受託事務であるということを踏まえまして、法律上これを適切に履行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もあるということから、国と足並みを揃えて控訴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判断をいたしまして、その旨を大臣に伝えたところであります。死傷された原告の方々のお気持ちを思うときに、誠に辛い思いではありますが、国に対しては訴訟の対応とは別途で、黒い雨を体験された方々の援護を早急に進めることをですね、強く求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以上です。それでは、ただいまの発表に関して質問がございましたらお受けいたします。質問のある方は、社名とお名前を名乗ってからお願いします。下新聞さん。